높은 수준의 금리를 이어가겠다는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치솟고 국내 증시는 급락하는 등 우리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면서 직장인 가입자는 사상 처음으로 소득의 7%대를 보험료로 내게 됐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2,000원가량 오른 14만 6천 원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와 논의하기 위한 정부 대표단은 워싱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추석 전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가 여전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최고위에서는 여권에 대한 강경한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 대표를 예방할 예정이어서 영수회담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해 올겨울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미국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으로 이르면 다음 달 초 발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고 내일까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지난주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의지를 강도 높게 밝히자 환율이 1,350원을 돌파했고 증시는 2% 이상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13년 4개월 만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원이 정부로부터는 독립해 있으나 미국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연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유한 것인데 이 총재의 말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력한 금리 인상 의지를 밝히자 원달러 환율이 무려 19.1원 올라 1,350.4원에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것은 13년 4개월 만입니다. 중국 코로나 봉쇄에 의한 경기 불확실성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연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율은 1,370원에서 80원 수준까지 올려놓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코스피는 2.18% 내린 2,426.89에 코스닥도 2.81% 내린 779.89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2.33% 하락해 58,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잭슨홀 회의 후 시장 점검을 위해 소집한 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으나 환율 오름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는 2.5%로 같지만 9월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돼 한원 금통위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2번 연속 남은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금통위가 사상 처음으로 6번 연속 금리를 올리고 연말 우리 기준금리는 3%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발언의 여진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각 2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7.05포인트 떨어진 4,030.6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4.04포인트 급락해 12,017.6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84.41포인트 하락한 32,098.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83% 하락한 6,222.28로 장을 마쳤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61% 내려간 12,892.99로 거래를 끝냈습니다. 브리핑닷컴의 애널리스트 패트릭 오웨어는 AFP 통신에 시장은 아직 아이스 버킷 챌린지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파월 의장이 시장에 얼음통 한 통을 쏟아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 소득의 7%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2,000원가량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승환 기자입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까지 열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오르게 되는데 올해보다 월 평균 2,069원 더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식대 비과세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월 평균 1,500원가량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부가체계가 개편되면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보험료가 1.49% 오르더라도 월 평균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폭등과 생계비 위기 속에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2단계 개편으로 수입이 2조 원 이상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때마쳐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이 급히 미국을 찾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과 기재부, 외교부 국장급 실무진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항의에 미국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법이 쉽게 나오긴 힘들 전망입니다. 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 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가 워낙 급하게 이루어졌고 적어도 대책 마련 협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7월 말 민주당 내의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이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급을 높여 통상교섭 본부장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문에 위반의 소지가 크다며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같은 상황인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과 공조할 가능성도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상황이 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활동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겼습니다. 사실상 두 번째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당대표가 있어야만 불가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간다. 새 지도체제 출범은 추석 전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비상 상황을 명확히 하도록 당원을 고친 뒤 다시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때 사의를 밝혔던 엄태영 비대위원을 포함해 비대위원 전원이 당분간 계속 활동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제 거치는 제가 정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장 당의 비상 상황을 좀 추스리는데 우선 그게 중요하다. 속전속결로 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산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에 일단 결정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원 다수의 뜻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은 설사 자신의 뜻과는 좀 반대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는 것이 조직원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 구성원의 당연히 취해야 될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지금의 비대위 체제는 무효이고 당연히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시 적법한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다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든지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당의 판사 출신 의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사법부에 대해 가지고 모욕적일 수도 있는 발언들을 하고 그리고 너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다 망신을 산 거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원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전현직 지도부 사이 갈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 해법은 어려워졌다는 전망 속에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대통령실이 수시 개편 기조를 천명한 가운데 비서관 3명이 하루에 물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정무수석실 산하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 2비서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표를 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과 소통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인적 쇄신으로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임원조 시민소통비서관은 인사위원회의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대책기구 설치를 제시했습니다. 대부분 이재명계로 구성이 된 지도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검찰과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가능성 등 시작부터 강도 높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첫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여야정 영수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첫 외부 행보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친문계 등 당내 통합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덕담해 주셨고 또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갈 길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지도부에 입성한 친 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첫날부터 강공에 나섰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위한 당원 개정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 추진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끌어올렸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수사, 여론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일이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결국은 검찰 못 믿겠다, 경찰은 결국 이미 줄서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런 여론이 더 강하게 형성된다면 저희도 부득이 이제 특검 부분을 여당에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압도적 지지 속에 당권을 잡은 이재명 대표는 초반 행보를 민생과 통합, 협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함께 지도부를 꾸린 최고위원들은 시작부터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추가 인선이 민주당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직후 민생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공개 요청해 이진복 수석과 환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혀온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배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김혜경 씨의 개인 물품이나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만 643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말이라 진단 검수가 적었던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6배 많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만여 명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도 11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철저히 하면서 독감 유행이 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며 올겨울 코로나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즉 계절 독감 환자가 여름부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8도씨 이상의 고열에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월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에 4.2명까지 늘었습니다. 통상 3명에서 5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감했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금년은 작년하고 달리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가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늘면서 독감이 앞서 퍼진 호주 등 남반구와 동남아시아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데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이 느슨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독감 집단 면역 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가을 이후 코로나 7차 유행과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안 돼 있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면역 수준이 낮고 더군다나 입국 시 PCR 검사까지는 지금 없앤다고 하니까 트윈데믹이 좀 더 일찍 올 수가 있죠. 증상이 비슷한 두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기승을 부리면 일선 의료기관은 혼란을 피할 수 없고 둘 중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접종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독감 접종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판단이 돼요. 정부가 개량 백신 도입 등 하반기 코로나19 접종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독감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도 동시에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50년 만에 재개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연료 누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인데 다음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1호 로켓 SLS의 카운트다운 시계가 40분 전에 멈췄습니다. 발사 당일 새벽부터 로켓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누출 문제가 발생했고 기상도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There are millions of components of this rocket and its systems, and needless to say, the complexity is daunting when you bring it all into the focus of a countdown.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유인 달 탐사는 1972년 아폴로 17호였습니다. 역사적 발사 현장인 만큼 관람 인파가 많았지만 이번엔 헛걸음이 됐습니다. Everyone's here to celebrate this. And so even though it didn't happen, it's like being at a game where your team doesn't win. It's still good to go. 다음 발사는 내달 2일이나 5일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발사 연기 원인이나 심각성 등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combination of not being able to get the engine 3 chilled down and then the vent valve issue that they saw at the inner tank really caused us to pause today and we felt like we needed a little more time. 이번에 발사될 SLS 로켓의 캡슐 오리온에는 인간 대신 마네킹이 탑승합니다. 나사는 2단계의 시험이 성공하면 2024년 유인 비행, 2025년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의 달 착륙 등 2, 3단계 시험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주도는 하지만 한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인류의 심우주 탐사를 위한 새로운 여정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한국은 이달 초 발사한 첫 달궤도선 다누리호에 나사의 관측 장비인 섀도우캠을 탑재해 나중에 달 착륙 후보지를 탐색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충남 홍성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수업 시간 학생이 교단에 누워 버젓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됐습니다. 이 계정에는 웃옷을 벗은 학생이 여자 선생님과 대화하는 영상 등도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학교에선 교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한 SNS 페이지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업 중에 교단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만지던 학생이 급기야 누워버립니다. 이 행동을 본 학생들이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하지만 진지하게 말린다기보다는 웃음 섞인 목소리입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겠다며 교실 앞으로 나온 학생은 교사가 제지하는데도 듣지 않고 이곳 교단에서 문제 행동을 이어간 거로 조사됐습니다. 영상에 나온 교사는 해당 학급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해당 SNS 페이지에는 웃옷을 벗은 채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의 모습 등 교권 침해로 보이는 다른 영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포된 영상을 확인하고 화면에 등장한 학생들과 촬영한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수집해서 학생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학생들 선두를 위한 것이 되고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기초가 될 수 있거든요. 지난달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61%가 수업 중 소음 발생이나 욕설, 폭력적 행동 등 문제 상황을 하루 한 차례 이상 겪고 있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되는 건 교사들이 폭력적 행위나 지시 불응을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 법적인 권한, 교육적 지도와 어떤 조치에 대한 권한들이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피해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하기 위해 임시 담임 선생님을 투입하는 등 추가 조치들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호텔에서 전기 공급 중단으로 고객 수백 명이 객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측의 미숙한 대응에 고객들은 막바지 여름 휴가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1000개 가까운 객실을 갖춘 강원도 속초의 한 대형 호텔. 객실 안내 창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일부 고객들은 호텔 직원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오후 2시 반쯤 호텔 건물 한 동의 전기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객실 280여 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호텔 측의 안내와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그런 고지나 이런 대책에 대한 부분에 설명이 아예 없었고 계속 그냥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저희 거의 6시간 정도 기다렸고요. 일정대로 방을 이용하지 못한 고객은 기존 투숙객을 포함해 400여 팀에 이릅니다. 막바지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 당장 다른 숙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일부 고객은 뒤늦게 호텔 측이 마련한 다른 숙박시설로 옮겨야 했습니다. 문자를 안 왔거든요. 문자를 미리 알았으면 더 빨리 알고 다른 호텔 저희가 따로 잡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호텔 수강 방법도 없으니까. 호텔 측은 피해 고객들에게 사과와 함께 환불 조치를 했다며 전기 시설을 복구하는 대로 객실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네, 8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기사입니다. 여당의 상황 같은데요. 새로운 비대위 구성을 앞두고 이 내부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죠.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지도력 공백 충격에 빠졌다면서 현재 비대위 구성을 두고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무질서가 이어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게 되면 수습할 사람이 없다면서 조금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지만요. 반면에 안철수 의원,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병수 의장은 전국이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죠. 자,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 당 안팎 인사들과 연락을 하면서 수습 방안을 전해 듣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당이 안정돼야 국정운영 동력도 생긴다고 본 건데요. 주류라고 불리는 의원들뿐 아니라 비주류로 불리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하고요. 일부 재선 의원들은 직접 만나서 수습 방안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도 무효라면서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여당 상황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소식도 보겠는데요. 지금 내부에서는 쇄신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를 보면요. 이번에 자진 사퇴한 정무수석실 1, 2 비서관은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네. 사의 과정을 잘 안다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전날 밤에 두 비서관에게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나가달라라는 전화가 갔다고 들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최근 2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추석 전까지 비서관급 10여 명 이상을 교체할 거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무성 전 의원 카드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핵관 그룹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른바 윤핵관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인사들을 면밀히 살피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여파의 금리 인상에 그리고 높은 물가까지 상당히 투자가 좀 어려운 시기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의 성적표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인데요. 국민연금이 상반기에 8%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네. 역대 최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금액으로 치면 77조 정도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셈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주식이 마이너스 19%, 해외 주식이 마이너스 12%를 기록했고요. 국내외 채권 역시 모두 다 마이너스 수익률이었습니다. 다만 올 상반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원자재 가격 급등, 또 글로벌 경기 악화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았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3년 연속 10% 넘는 수익률을 유지한 국민연금도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같은 기간 다른 나라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보면요. 10% 이상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마이너스 8%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조금씩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마이너스 4%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는 킥보드 관련 내용입니다. 이 관련 사고가 해마다 2배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PM이라고 부르죠. 개인형 이동장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사고도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네. 2018년에 200여 건, 그리고 2019년에 400여 건, 2020년에는 800여 건, 그리고 작년에는 1,700여 건으로 해마다 2배씩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또 정원 초과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요. 특히나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거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고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지적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차도로 가게 되면 너무 위험하고 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인도도 그리 많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도로를 늘려주되 필요한 경우에는 속도 제한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이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한 속도 시속 6km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네. 보행자들의 속도가 평균적으로 시속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행자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제한한 거고요. 특히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만이라도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안전 장비 없이 좀 위험하게 운전하는 그런 킥보드 운전자들을 정말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기사입니다. 이제는 음식점에서도 이런 키오스크가 정말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키오스크 때문에 업체의 어떤 운영 방식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지 않는 자영업자 수가 4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 숫자로 보면은 433만 9천여 명이 된 건데요.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였습니다. 이른바 1인 자영업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키오스크 설치 확대가 꼽히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 은퇴 인구의 증가 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 전체 자영업자로 봤을 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76.2%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한편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는 점과 서빙 로봇 보급 등도 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두지 않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 빗방울을 훔쳐가지 마라는 제목입니다. 빗방울을 훔쳐갈 수가 있습니까? 네, 함께 경향신문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구름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곳은 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인데요. 이곳은 지난 30년 동안 강수량이 약 20% 감소했다고 하고요. 연평균 강수량이 254mm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오래전부터 비구름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구름 파종입니다. 네. 이 구름 파종은 특정한 화학 물질을 구름에 뿌려서 인위적으로 비구름으로 만드는 작업을 뜻하는데요. 이 구름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비구름으로 만들어서 자국에 비를 뿌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모로코나 에티오피아,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이 시행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등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구름 파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비구름이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원래 비를 내리려던 구름이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하고요. 네. 또 바람을 완벽하게 예측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은 지역에 비나 눈을 만들어서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중동과 북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구름을 빼앗길 수 없다는 판단에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과학이 발전을 하더니 이제는 구름까지 뺏을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네요. 네. 오늘 굿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외환은행이 미국계 투자 펀드인 론스타에 지분 51%와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당금을 1조 7천억 원이나 챙겼습니다. 2년 동안 배당 한 번 안 주고, 우리나라 박살내고 외환은행 사수하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려 4조 7천억 원의 차익을 챙기며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조 원 넘게 비싸게 은행을 팔아치울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매각을 지원해 손해를 봤다고.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매각 승인을 미루겠다는.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단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할 당시 사측 변호사가 오 후보자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였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자는 해고당한 버스기사에게는 마음이 무겁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오석준 후보자 청문회의 주된 쟁점은 800원 횡령 해고 판결이었습니다.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 해고가 적법하다는 오 후보자의 11년 전 판결에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의 자격을 물었습니다.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고위공직자나 권력기관의 종사자들한테는 충분히 몰입하셔서 버스 회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과중계하느냐는 의혹엔 해당 변호사의 다른 사건 판결은 다 패소했다며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해고된 버스기사에겐 결과적으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800원 횡령 해고와 달리 수십만 원 접대를 받은 검사 면직 취소 판결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봐준 게 아니냐는 질의로 돌아왔습니다.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릴 것도 있긴 하지만 지적한 취지를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은 사법부 독립성 우려를 낳았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과거 대학 때 술을 마시던 사이였다면서도 2019년 7월 이후론 만난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물론 뭐 식사를 하게 되면은 술을 같이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의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뭐.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에서 검증 동의서 제출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딸이 대학원에 다닐 때 코로나19에 걸려 긴급 구호 장학금 100만 원을 받은 건 학교에서 신청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그 무슨 기금인지 뭐 장학금이 있는데 그거를 신청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 딸아이가 무슨 애초부터 알고서 신청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되면 다음 달 4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뒤를 잇게 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가 오늘 결론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긴급조치 9호 피해자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긴급조치 발령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의 판례 변경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1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구속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 예정됐던 기자 브리핑도 오늘로 앞당겨 진행되며 경찰은 이 자리에서 신상 공개 여부와 검거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국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 사이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부 쪽에는 120mm 이상,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내일 새벽에 수도권 지방부터 서서히 그치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9도, 대전은 17.4도, 대구는 19.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전은 24도, 대구는 25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9월의 시작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로 내용을 수습하기로 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았다면 존중해야 한다며 당무 개입에 선을 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의 협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하나가 돼 일해야 한다는 대답으로 대신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또 당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합당한 그런 결론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잘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익과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민생의 후퇴를 막고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이끄는 지원단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으로 심각한 안전 위협에 처한 자포리자 원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 대한 포격도 계속돼 공격 주체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IAEA 지원단이
자포리자 원전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자신이 이끄는 지원단은 이번 주에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원단은 주로 중립국 출신이 중심이 된 전문가와 그로시 사무총장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원단에는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폴란드, 리투아니아 출신 전문가, 러시아와 가까운 세르비아, 중국 출신 전문가가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와 대척점에 서 있는 미국, 영국 출신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 단지로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자포리자 원전은 현재 러시아군이 장악하고 있으나 시설 운영은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이 맡고 있습니다. 최근 원전과 주변 지역으로 의문의 폭격이 이어지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를 공격 주체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7일 밤부터 28일 새벽 사이에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 강 건너편 도시들을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이 27일 두 차례 자포리자 원전을 포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иевский режим продолжает провокации с целью создания угрозы техногенной ядерной катастрофы на Запорож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특히 지난 25일에는 단지 인근 야산 화재로 자포리자 원전과 연결되는 송전선에 합선이 발생해 송전선이 원전에서 긴급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원전 운영자들은 멜트다운, 즉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냉각장치 가동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악의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유럽연합은 다음 달 에너지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필요하다면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선희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에너지 장관들이 다음 달 9일 가스요금 급등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EU 순회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 개혁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Aber jetzt und ganz unmittelbar gilt natürlich unabhängig zu werden von den fossilen Importen aus Russland. Und wie dringend notwendig das ist, merken wir jetzt ja auch an den steigenden.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첨단 무기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U의 확장과 단결을 강조하며 의사결정 방식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전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31일부터 3일간 가스 공급 중단을 선언해 가격이 올라가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순수한 정비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가스 공급을 줄이려는 의도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이대로 가다간 올겨울 배급제를 할 수도 있다며 기업의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Alors face aux menaces de pénurie de cet hiver, nous n'avons qu'une seule voie. La baisse de la consommation d'énergie.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회원국들이 필요하다면 전략 비축유를 추가로 방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티비롤 사무총장은 11월 이후 방출을 고려할 것이라며 여전히 비축량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효과가 나타나면 생산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번 겨울 유럽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고유가로 수소 생산량이 감소해 전국 충전소에서 수소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최근 수소 수급 점검 회의를 열고 수송용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해 생산 유통업체들의 협조를 요청했다며 유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 초 여수 수소 출하 시설이 증설 공사를 마치고 가동을 시작하면 수소 부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거로 예상된다며 삼척과 평택 수소 생산 기지도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금융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상대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네. 증시는 떨어지고 또 원화값은 붕괴가 됐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을 놓고 본다면 환율도 요동을 쳤고요. 또 네. 우리나라의 증시도 크게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 역시 봤을 때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 잭슨 미팅에서 목소리 그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네. 시장에서 전망치와 좀 다르게 매우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 그런 영향이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환율 부분 본다 그러면요, 이제 금융위기 당시까지 좀 치솟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50원 40전까지 올랐습니다. 사실 1,350원 이게 과연 오를까? 이 정도까지 갈까 했는데 진짜 갔고요.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1,4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환율이 이렇게 이제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은요, 장중한 때 고점이 이제는 1,350원 80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고점 아니면은 뭐 종가 기준으로 봐도요 금융 위기 때 있었던 그 이후의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그 정도로 지금 금융 위기 때처럼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증시도 다만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환율이 또 요동치다 보니까 증시도 이제는 거의 2%대 이제 폭락을 하면서 사실 블랙 먼데이라는 표현에 딱 맞을 정도로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한 기조는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는 물가 안정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표현을 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시장의 컨센서스와 좀 달랐다. 그게 뭐냐면은 금리 하락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게 또 관심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 아니면 한 중반 요쯤에서 아마 금리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긴축이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에 시장에선 반응을 했다. 그래서 투자 자산 쪽으로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좀 타격을 받았는데 특히나 일본 증시가 가장 큰 충격을 또 받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 증권 모두 이제 증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의 목소리는요, 뭐 굳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전체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그 강달러 지세가 계속되다 보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이 이제는 뭐 한국, 뭐 일본, 대만 증시 다 이제 폭락을 했는데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66%까지 내려가면서 2개월 만에 이제 변동폭이 가장 큰 등락폭이 큰 시즌 어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엔화 가치가 이제는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가 영향을 준 것뿐만 아니라 엔화 가치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뭐 0%대 초저 금리를 지금 가고 있는데 실질상 보면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 뭐 투자 자산 쪽으로 본다 그러면요, 뭐 해외 글로벌 자금들이 사실 이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달러 들고 엔화 가서 부동산, 그러니까 일본 네. 가서 부동산 산다. 그만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들어가면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는 강달러 지속이 되고 있으면서 나오는 이 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장중 1달러당 이제 139엔까지 치솟았으니까 굉장히 뭐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안화 환율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위안화 환율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안화도 원학적으로 그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기준 금리를 지금 하락하는, 그러니까 인하하는 부분들을 보여 있거든요. 그만큼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이런 동반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사실 파월 의장의 그 목소리가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지금도 아마 오늘 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밤사이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의 영향이 계속 이어진 건지 네. 이 미국과 유럽의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어요. 네, 이건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그 목소리가 역시나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는데 네. 일단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한 0.57%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도 한 1%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락을 했는데 한 0.67% 하락을 하면서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이제 하락을 했다.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그 잭슨홀 미팅의 목소리,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던 말대로 공포스러운 금요일이었는데 사실 이게 과연 월요일 장에도 미칠 것이냐, 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줬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 여파가 지속됐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을 있었다가 역시나 이제 하락한 부분이 나와서 아마 투자 자산 쪽으로 많은 인기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긴축의 영향, 긴축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이제 나오면서 투자 쪽으로,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3대 지수 하락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있고요. 어제 뉴욕 이제는 한 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연준 위원회 한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는 연준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줬을 때 사실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됐거든요. 오히려 증시가 또 오르는 추세여서 그 당시에 자기네들도 이제 약간 당황스러웠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진실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시장에서 알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진심이란 얘기죠. 지금 금리 인상은 쉽게 볼 것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게 이제는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한번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의 글로벌 투자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요. 그 리스크 있는, 그러니까 투자 자산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뭐 던지고 있다,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또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있을 FOMC 회의 때 과연 금리를 몇 % 올릴 거야? 네. 이거거든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는 자이언트 스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빅 스텝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확률이. 근데 확률이 많이 적어졌어요. 20% 정도 확률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울트라 스텝 1% 포인트 정도 올릴 수도 있다라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투자 자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10월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정부가 결정한 인상 폭보다 더 네.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국제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환율이 높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환율까지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다 전량 사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율에 영향도 미치면서 에너지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정산 단가와 기준 연료비라는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LNG를 이제 사와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LNG의 수입 단가가 이제 원료비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준 연료비와 정상 단가로 나눠집니다. 지금 정상 단가가 이제는 올랐거든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여기서 기준 연료비까지 이제 만약에 오르게 된다 그러면 더 이제는 어떤 그 공급 측면에서 보면 연료비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그래서 정상 단가는 원래부터 오르기로 돼 있었고 정상 단가가 오르면서 기준 연료비도 같이 오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까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사오는 가격이 워낙 높습니다. 근데 네. 이거를 지금 싸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기준 연료비도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있는 가스 요금이 이제 더 오를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역시나 이제 서민들 중심으로 굉장히 좀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산업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 급등한 가스 가격 고려하면 현재 기준 연료비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실 네. 이거는 팩트거든요. 예, 그만큼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팔아 보니까 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 적자 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수금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연료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1조 원대 적자,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네. 거의 지금 연으로 본다 그러면 한 30조 원 적자가 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LNG 수입 단가가 7월에 톤당 한 1,000원
한 1,034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1년 사이에 107%나 오른 겁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올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에 환율까지 올라버리니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또 물가를 자극하겠죠. 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돈 안 쓰고 버티기. 이런 게 또 유행이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문제는 10월 달에 전기요금이 같이 오른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고물가에 부채질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대표적인 공공요금이거든요. 네. 이게 실제 작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5월과 7월, 그다음에 10월에 이제는 이 가스요금 공공요금이 오르도록 이미 이제는 설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7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가스요금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정산요금과 정상단가와 기준연료비가 동시에 올랐었고요. 그럼 10월에 이제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제 10월에 이제 정상단가와 기준연료비도 동시에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가스나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면은 당연히 물가에 대한 압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공공에너지에 대한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굉장히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공공요금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럼 물가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정부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공공요금을 누르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누르지 않으면은 이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딜레마에 빠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일단 팩트만 놓고 본다 그러면 공공요금은 안 올 수가 없다.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한전도 마찬가지고요. 도시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공공요금은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한편 파월 의장의 이 매파 발언으로 채권 시장도 흔들렸는데요. 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올랐는데 이제 고정금리가 리스크가 적다라고 말하기도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지금 상단이 거의 비슷해져 갖고 사실 이제 고정금리의 이익, 고정금리를 통해서 금리를 이제 고정시켜서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지금 좀 상황이 좀 떨어진 상태인데,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5년물 은행채 5년 만기 은행채가 사실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정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시중은행의 지금 고정금리 상단을 봤더니 거의다가 대부분 하나의 은행 빼놓고는 다 6%입니다.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7%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이미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6.3%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6%라 그러면요, 사실 지금 이제는 고정금리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고정금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변동금리나 지금 고정금리랑 큰 차이가 없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좀 떨어진 상태이고요. 한때 이자가 좀 낮아졌었죠. 이자 장사한다는 목소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예대 마진차, 예대 금리차를 이제는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좀 낮춰준 부분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목소리로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금리가 치솟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이제는 움직이게 되면 은행들은 이게 바로 적용이 돼요. 어떤 한 특정 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정금리에 반영을 하고요. 보통은 한 3에서 7일 정도 차이를 두고 이제 고정금리에 반영을 시키는데, 지금 채권금리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는 고정금리도 앞으로 더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주담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거래 절벽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의 지금 대출 받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보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금리의 압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5년물도 보는 게 아니라 국고채 2년물도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단기 채권 중심으로도 오르다 보니까 이런 또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보셔야 되는 게, 그럼 변동금리는 괜찮느냐? 사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대 마진차에 이제 공개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봤을 때 코픽스 코픽스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코픽스는 당연히 예금 금리를 추종하게 됩니다. 예금 금리 플러스 가상 금리에서 정해지는 게 코픽스인데, 예금 금리를 높여주면은요, 당연히 이제는 대출 금리도 높아지게 되는 아이러닉한 상황이 가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나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시장이 참 너무 빠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출을 안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금리 인상기에 네. 좀 대출을 좀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게 네. 바로 금리 상향형 주담대입니다. 네. 이게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7월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우리가 오르게 한 게 작년 8월부터거든요. 작년 8월부터 이제는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했는데 이 금리 상향형 주담대가 뭐냐면 5년간 금리를 묶어둡니다. 2%포인트만 오르도록 묶어두는 이제 주담대 상품이에요. 네. 굉장히 좋죠, 사실. 그러면 5년 동안 금리가 오르는 걸 봤을 때 2%포인트 정도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와 이거 너무 좋다라고 보는데 네. 근데 작년 7월에 이 상품이 이제 나왔을 때 인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가 오를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뭐야? 이거 나와봤자 어차피 이게 0.75% 기존적으로 좀 금리가 좀 더 높거든요. 한 0.2% 정도.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걸로 역사를 본다 그러면 19년도에 처음 나온 상품이에요. 그대로 완전히 사라졌죠. 네.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저금리 상태였습니다. 나와봤자 인기가 없었죠. 그러다가 작년 7월에 다시 나온 상품인데 지금 와서는 이거 이제는 없어서 못 쓸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좋은 상품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의 2%포인트 정도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가입하려고 하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품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나마 그래도 금리 상향형 주담대 상품이 은행엔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주담대를 받겠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신다 그러면 꼭 은행 가셔서 이렇게 금리 상향형 주담대를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시장에서 또 관심이 있는 게 이게 대안대출이거든요. 이게 갈아타는 대출 과연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는 질문도 오시는데 사실 지금 변동금리랑 고정금리랑 그 금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대출도 사실 그렇게 뾰족한 뭐 방법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금리 인상기에는 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뭐 시장에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재테크 방법처럼 허리띠 졸라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 현상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제 내가 주담대를 받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대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상향형 주담대 한번 알아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안 중에 하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제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또 정부 합동 대표단이 이제 방미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에 도착했더라고요. 일단은 미국이 협의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인 상태인데 이게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해법이 안 나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해법이 나올 정도였으면 사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되기 전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의 시장과 조금 교류를 좀 했었을 텐데 사실 그 정도로 뭐 협상단이 간다고 해서 나올 어떤 분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여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량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는 지금 이제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기아 자동차 EV6 같은 경우에도 전량 우리나라에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 10만 대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뾰족한 어떤 수가 뭐 간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달간 북한 지역에 호우가 이어진 가운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홍수 피해로 보이는 장면이 위성사진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 보고서는 지난 2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폭우로 일시 중단되고 진입로에는 일부 홍수 피해도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휘본부 주변에도 새로운 우회로가 생겼다며 홍수와 태풍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 장소로 지목이 되는 풍계리 3번 갱도의 경우 추가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며 핵실험 준비가 끝났다는 한미 정부의 분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화재로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전남 목포항 부근에서는 바다로 떨어진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의식을 잃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안동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함께 새까만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마주동에 있는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25명이 급히 대피했고 이 가운데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한 척이 깜깜한 바다 위에 불빛을 비춥니다. 전남 목포항 부근에서 SUV가 바다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50대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해경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비로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사진이 나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잇따라 빗길에 미끄러져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짐이 도로 위에 떨어지면서 한때 하행선과 상행선 일부가 통제됐고 지나가던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토성동에서는 다세대 주택 기계식 주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2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0대 운전자도 차량과 함께 추락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YTN은 광주 지역 모 건설사 회장이 자녀에게 땅을 헐값에 매각한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이번에는 회장이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에 따르는 세금도 내지 않은 거로 알려졌는데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 아파트 단지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서류입니다. 광주 지역 중견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는데 시행사가 다름 아닌 건설사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A업체입니다. 조경업체였던 A업체가 건설사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분양 사업에 뛰어든 건 지난 2012년. 이때부터 불과 4년 만에 한 해 1,000억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년간 매출을 합하면 5,800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 회사들이 4년 만에 1,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린다. 그건 거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걸 지원해주는 회사하고 어떤 특정한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 회사가 아파트를 짓고 아들 업체가 시행한 사례는 지난 2016년 이후로 확인된 것만 6건. 아들과 아들이 대주주인 A업체에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또 차입금 지급 보증도 서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와 아들 회사는 모두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분은 섞이지 않았지만 밀접하게 사업을 해왔고 홈페이지 역시 함께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 몸 같은 회사로 상속을 염두에 둔 일감 밀어주기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밀어준 것은 뭐 당연하니 어떤 이익을 주기 하는 것이고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아버지 회사가 일감이 좀 줄어들어야만이 주식 가치도 떨칠 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를 물려주든지.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받으면 지배주주 등은 증여세를 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으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장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놓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최종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현장평가단이 충청권을 찾아 유치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부로 이뤄진 현장평가단이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유치할 시설과 역량이 되는지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6일 입국한 현장평가단은 대전과 세종,
충남을 거쳐 충북의 주요 체육관과 시설 등을 돌아봤습니다. 이번 평가단 방문 결과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평가위원회에 보고돼 집행위원들에게 최종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됩니다. 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도시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경쟁 도시보다 시설은 부족하지만 충청권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이 강점이라는 평가입니다. We are impressed by the overall concept of this bid embedded in the Korean government's vision for development of the Chungcheong megacity region.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6월 국내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고 지난 1월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에서 최종 후보 도시로 뽑혔습니다. 이후 유치위원회는 유치기원 100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평가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비전과 컨셉 그리고 이 국제 스포츠, 대학 스포츠를 국제 이벤트를 하면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길 거냐 이런 것들 제시를 했는데 그런 거 아주 좋다고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개최 도시는 오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됩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장애 어린이들이 맞춤형 진동 휠체어로 편하게 이동하도록 돕기 위한 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골프계 우영으로 화제를 모은 이승민 프로와 의족 골퍼 한정원 선수 등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 US 오픈 초대 챔피언 이승민 프로가 샷을 날립니다. 휠체어를 타는 아동을 도우려 마련된 골프 대회. 자폐성 발달 장애를 딛고 성장 중인 이승민 프로에게는 더욱 특별합니다. 하루하루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러면은 꿈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일반 대회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승민 프로. 골프계 우영우라는 별명에 대한 소감도 전했습니다. 우영우란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끈 상태에서 제가 우승을 하고 저도 같이 더 많이 알아봐 주시고 유명해질 수 있게 돼서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의족 골퍼로 활약 중인 고등학교 체육교사 한정원 선수도 함께했습니다. 불편한 휠체어들 친구들이 많은데 그 애들이 이제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어디든 가고 싶고 좀 그런 편리함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행복해서 도전을 이어간다는 한정원 선수는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만 넘어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더 행복할 거다. 상상인 ESG 그린 서밋에는 골프 선수뿐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기업인들도 참여했습니다. 대회에서 모인 기부금은 장애 아동들에게 맞춤형 전동 휠체어를 마련해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YTN 이준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 서울에도 빗줄기가 다소 강해졌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남 지역은 오후까지, 그리고 충북과 강원, 경북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2도로 예년 기온을 7도나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얇은 겉옷과 함께 우산을 꼭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 중 남부지방까지 확대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부에는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수도권 지방부터 서서히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17.9도, 대전 17.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4도, 대구 25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 9월의 첫날인 모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